우크라이나는 8월 12일 밤 네프튠과 폴랴니티아 미사일을 사용한 독특한 군사작전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노보로시스크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물과 전기가 끊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개의 곡물 터미널이 동시에 멈췄으며 군사기지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해에서는 러시아 선박에 대한 전면 봉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월 31일 미국 부통령 JJD 웬스가 직접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걸어 노보로시스크 근처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즉, 전쟁은 전쟁이지만 노보로시스크의 항구는 순수한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이에 동의하는 듯 보였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이 소유하지 않은 상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8월 12일 밤에 바로 그 노보로시스크에 엄청난 공격이 가해져서 시장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시는 물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두 개의 곡물 터미널이 완전히 멈춰섭니다. 우연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러시아인들에게 실제로 흑해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니 잠시만 시간을 내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결과 특별 군사작전 불을 끄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냄새가 정말 심하게 납니다. 곡물 터미널이 공격당해 불타고 있습니다. 왜요? 그거 원래 저한테 잘 됐는데요? 끔찍해요. 아무튼 저를 일하러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 모든 걸 돌아서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마 항구를 통해서 가야 할지 아니면 뭘 통해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작전부터 시작해봅시다.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오늘 밤 우리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를 타격하는 독특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한 대의 마지막 주요 전투기지에서 전선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대통령에 따르면 목표를 타격한 것은 폴랴니차 제트 추진 드론, 넵튠과 모스크바 미사일, 그리고 무인 해상 시스템이었습니다. 방공진지, 부두, 그리고 해양 항만 인프라에 대한 명중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용문은 모든 상황의 논리를 설명해 줍니다. 점령 함대와 이를 지원하는 모든 인프라는 러시아의 침략이 계속되는 한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노보로시스크를 통해 러시아 전체 수출의 3분의 1까지가 이루어집니다. 즉, 목표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무엇으로 공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넵튠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의 순항 미사일입니다. 원래는 대함 미사일로 개발되었지만 2023년부터 지상 목표물 공격용으로 개조되었습니다. 기본 사거리는 300km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서식통들이 사거리가 최대 700km에 달하는 버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직접 사거리 최대 1000km, 탄두 중량 260kg에 달하는 또 다른 개량형 장거리형 넵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미사일로 2024년 5월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팔랴니차라는 이 무기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이건 미사일과 드론의 하이브리드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트 드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엔진 대신 터보제트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본질적으로 조종사가 없는 작은 제트기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거리는 최대 750km, 속도는 최대 시속 900km, 탄도 중량은 최대 100kg입니다. 그리고 나사 위성은 노보로시스크에 대한 타격을 확인했고 도시 여러 지점에서 열 이상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곡물 터미널과 넵튠 근처 해군 기지에서 여론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해군 기지는 특징적으로 셰우셰사리스 트란스넵트 석유 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열 이상 현상은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화재로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보로시스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시장 안드레이 크라브첸코가 노보로시스크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드론이 21채의 주택과 4개의 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공격으로 인해 2개의 주요 수도관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26만 명이 넘는 도시는 완전히 단수되었습니다. 심지어 장비가 망가지지 않도록 뜨거운 물 공급도 중단했다고 그들은 설명했습니다.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이 갖춰지면 물 공급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지역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행정관 콘드라티예프는 같은 밤에 드론이 겔렌지크와 아나파에도 날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4명이 부상을 입었고 겔렌지크에서는 지역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기지에 대한 정밀작전이 아니라 여러 지점을 동시에 겨냥한 대규모 야간 공격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늘 밤 공격받은 한 군사기지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러시아의 세계 주요 곡물 항구 중 2곳, 즉 연간 8,50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가진 엔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700만 톤이 조금 넘는 처리 능력을 가진 엔카이 하페, 그리고 30만 톤 규모의 창고까지. 간단히 말해 이들이 모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두 터미널을 합치면 러시아 전체 곡물 수출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항구들은 오늘 공격 이후 그야말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재앙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아조프의 곡물 항구들은 7월에 이미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100척이 넘는 선박을 공격했고 러시아 당국이 스스로 케르치 해협 통과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7월 곡물 수출은 지난 10년 사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8월에는 분석가들이 평소보다 2.5배 낮은 수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군대가 흑해와 아조프해를 완전히 봉쇄한다면 러시아는 곡물 수출의 거의 80%를 잃게 되며 이는 연간 3,500만 톤에 해당합니다. 경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항구와 동시에 러시아의 정유 산업도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렌부르크 주의 오르스크 정유 공장은 드론 공격 이후 8월 11일에 정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벌써 4번째입니다. 그리고 8월에만 가동이 중단된 러시아 정유 공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8월 12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4번째 공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 전에 8월 10일에는 시브루의 자푸시브 석유화학 공장이 멈췄는데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8월 5일에는 로스네프트의 사라토프 정유 공장이 멈췄고 8월 3일에는 루코일의 볼고그라드 정유 공장이 멈췄는데 이 공장은 러시아 전체 정유의 거의 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렌부르크 주지사입니다. 그리고 오르스크 정유소가 공격을 받은 후 이미 모든 주유소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연료 판매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 부통령 JJD 웬스의 전화통화인데 이번 방송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월 31일 미국 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걸어 노보로시스크 해역에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유조선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은 매우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격이 석유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란이 아르부즈 해협을 봉쇄해서 석유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스피의 송유관 컨소시엄의 주주들 중에는 이 송유관이 바로 노보로시스크에서 끝나는데 미국의 쉐브론과 엑슨모빌이 있습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의 거대 턴기수 유전의 50%와 25%를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원유가 카스피의 송유관을 통해 노보로시스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 터미널에서 다시 유조선에 실려 출하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모든 정황상 정말로 바로 그 전화 이후에 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7월 31일 이후로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카스피의 송유관 터미널 근처에서 선박을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이랬습니다. 카스피의 송유관 터미널의 인프라와 비러시아 선박, 즉 우크라이나 제재 대상이 아니고 러시아 석유를 운송하지 않는 선박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 그러니까 JD 벤수의 전화 이전에는 카스피의 송유관 컨소시엄과 관련된 유조선 8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엑손모빌이 임대한 유조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월 이후로 터미널은 하루에 고작 130만 배럴만 출하했습니다. 즉, 예를 들어 5월보다 60만 배럴이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오늘 노보로시스크에 가해진 이번 공격은 JD 벤스에게 한 그 약속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조선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해군 기지를 공격한 것입니다. 곡물 터미널과 항만 인프라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카스피의 송유관 컨소시엄은 계속 운영되고 있고 카자흐스탄은 문제없이 석유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젤렌스키는 미국인들에게 노보로시스크의 석유 물류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만에 같은 곳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중 하나가 날아듭니다. 단지 같은 도시의 다른 목표를 노린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은 말 그대로 지켜진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보로시스크가 여전히 불타고 있고 같은 항구에서 러시아의 곡물 수출이 3분의 1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유조선은 공격하지 않고 KTK도 공격하지 않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합치면 이런 모습이 듭니다. 우크라이나는 네프툰 미사일과 폴야니차 제트 드론을 이용해 흑해에 있는 러시아의 마지막 대형 해군 기지에 대해 독특한 작전을 선보였습니다. 동시에 이 나라 곡물 수출의 3분의 1을 차단하고 도시를 물없이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8월 들어 네 번째 정유 공장이 스스로 멈췄습니다. 노보로시스크와는 아무 관련 없이요. 왜냐하면 그곳에도 공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미국 부통령이 직접 이 항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전화통화가 있던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유형의 목표에 대해서만요. 요약하자면 미국인들은 유조선과 카스피의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KTKR을 건드리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군사기지나 곡물,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을 위한 식수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